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자, 방금 저는 우리 사회자분이 요약하는 거 보고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사실은 여러 전문가님들과 같이 방송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걸 저렇게 한 줄에 요약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건 꼭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거 진짜 멋진 말입니다. 이거 제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멋진 얘기입니다. 제가 저희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그냥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호재가 발표되면 그냥 주식을 사고 악재가 발표되면 주식을 판다. 근데 이거 말고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왜 공부하냐면 주가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트러스의 악재, 영국발 악재가 터졌을 때 날렸었죠. 근데 여러분께는 트러스의 악재가 호재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고 호재가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요즘에 일부 방송 말고 2부 방송할 때 참 고마운 선풀을 달아주시는 찐팬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가 터지고 CS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터지고 도이치방크 문제가 터졌을 때 야, 이것도 다시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잡아드렸던 것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저층 아파트입니다. 올해 악재가 호재가 나옵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매매를 하셔서 도움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제가 새벽잠을 설치고 이렇게 준비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는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 가만히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현재의 위치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의 타이틀을 딱 보면 뭐가 도배가 됐으냐면 주가가 이번에 급락 온다. 급락 오면 이걸 사라.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부동산 위기가 터진다. 물론 저는 여전히 미국의 특히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저도 봐요. 거긴 동의합니다. 근데 타이틀이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위기가 터진다. 여기서 함부로 주식하면 큰일 난다. 기다렸다 사야 된다. 특히 나름대로 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웠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거죠. 근데 그 시각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도 많이 틀렸냐면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정확하게 저희 수강생들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가 2years라고 외쳐야 될 때 무슨 소리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주고 자빠지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기, 승, 전. 중요한 것은 주가예요.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것은 주가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미국발 부동산 위기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내가 과연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느냐 없느냐. 돈이 요새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거래 대금이 4배 이상 증가되는 거 아시죠? 이분들은 이렇게 자꾸만 뒤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요번에 삼각점. 저희는 참으로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아마 삼각점에서 여러 개 매수 포션을 잡아들였던 것은 저희가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어떤 의미점이 있었는지 봐야 됩니다. 왜? 주가는 사이클이에요. 요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여러분 아들, 딸들이 배워서 그래, 저기서 내가 주식을 사는 거야.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야 라는 걸 해야 재테크가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 앞에 여러분들 중국발 위기, 그 다음에 깡통 나옵니다라는 그 위기, 그 위기 국면을 지나갔다고 지나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얘가 올라갈 때 어디선가 그 매도 타임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더 많은 비중을 싣게 되고 왜냐면 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많이 터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고점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얘가 거래가 준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는 제일 많이 물러놓는다는 거죠. 그게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No pain, no gain. 어떤 내가 배움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각점 여기 부분과 그 다음에 뒷고턴. 진짜 이거 너무 좋았죠. 뒷고턴 장소. 오직하면 제가 골프도 못 치는데 맨날 이거 뒷고턴
이거 뒷구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장세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재밌는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이 폭락하면 살아, 또 조만간 위기가 터진다, 이런 딱터둠적인 얘기가 도배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근데 요즘에 제가 보고서 진짜 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왜냐하면 요새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젠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좀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보다가 네. 이 골디락스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골디락스 이게 뭐지? 저도 순간적으로 골디락스? 벌써 여기서부터 골디락스를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기가 먼저인지 골디락스가 먼저인지 한번 좀 보십시오. 일단 팩트 체크하고 뒤에 가서 결론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10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진짜 말 많은 동네가 이 주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봅니다. 이제 조만간 출연진들 보십시오. 장이 나쁠 때는 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거 출연시키고요. 장이 조금만 좋아 보십시오. 벌써 내년까지 간다, 뭐 지수 얼마 간다, 또 이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고장난 12시들의 세상이 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당해도 또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장은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의 현재 위치는, 주가 위치는 분명히 저층 아파트 맞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3월 달에 제가 2years가 간다고, 그냥 그때는, 선생님 그때도 주가 위치가 낮았을 때 그냥 그때는 2years가 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소위 얘기하는 똥금리, 초저금리, 제로금리였고요. 지금은 금리가 고금리예요. 이런 생각 없이 무조건 간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죠? 무조건 간다, 무조건 안 간다. 마침 멋져 보이죠? 왜? 완전히 아메바처럼 애매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냥 단순한 거. Y를 놓치면 여러분들 내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차 얘기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막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공략을 해야 이게 정석적인 부분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항상 얘기지만 가위바위보에서 그 누구와 만나더라도 저는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가위바위보 할 때 상대방이 내는 걸 보고 내면 무조건 백전백승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소위 그건 반칙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칙입니다. 근데 주식을 우리가 예측해서 사고 팔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보고 내가 하면 되잖아요.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부족한 거냐면 대응의 전략을 전혀 모르는 거죠. 예측만 하고 그냥 눈 감고, 이건 뭐 반은 이기고 반은 지겠죠. 예측과 대응의 전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응의 전략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김종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여러분이 지어준 그 내용은 뭐 김설명 뭐 그렇게 저희 오늘도 국회의원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알아도 그걸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참 열심히 합니다. 진심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료 강의를 하잖아요. 예전보다는 훨씬 강의 수강생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주식은 운이 아니라 내가 알고 해야 된다. 그래야 운도 따라준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요즘에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공부하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점을 모시고 뒷구턴 장세에서 우리 어떻게 됐었는지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이 그림입니다.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하냐면 항상 먼저 빅픽처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빅픽처를 몰라서 너무나 고생한 그때가 있거든요. 저는 첫 번째 직장은 LG였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전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그래도 영어보다 좀 낫게 하는 게 수학이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수학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바로 포카입니다. 포카는 하수는 자기 패로 치고요. 상수는 남이 패로 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올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내가 가진 게 똥패여도 상대방이 가진 게 내 패보다 더 좋아도 저 패 역시 똥패면 그냥 배팅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그 소위 갓병원이 연기할 때 그 올인이란 그 장면을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할 때 무엇이 먼저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지 빅픽처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볼 필요 없다. 이따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에 볼 필요 없는데 여기 내려갈 때 계좌가 왜 녹아내렸을까요? 물론 선수들은 어쩌면 시장을 보지 않아도 여기서 좋은 종목만 공략하면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차겠죠. 국민연금도 여기서 마이너스 8%고 국내 주식은 무려 마이너스 22%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똥패 잡주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 21%일까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라고 맨날 보나 그거 아니죠. 종합이 내리꽂으면 워렌 버핏의 수익률도 작살나기 마련이거든요. 제발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분들의 생각은 종합은 우리가 책을 살 때 겉표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종합은 전체 빅픽처를 보는 겁니다. 종합은 종합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이 종합주가지수는 시가총액이라 불러야 됩니다. 얘는 시가총액이 위로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늘어난 장세입니다. 지금 얘가 올라가는 이 부분도 시가총액이 지금 늘어난 장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들어온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게 물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낼 때 하나씩 둘씩 죽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맨 밑에 말 그대로 강바닥을 드러냈을 때 다 죽잖아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볼 때 이게 시가총액이 늘어나겠어? 줄겠어? 그걸 보는 겁니다. 2020년도 3월 달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투이얼스 갑니다. 라고 할 때 저는 뭘 봤냐면 빅픽처 그리면서 아, 이건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부자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제가 참 여러분께 별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인디안의 기후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인디안은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 근데 빅스라는 짓을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빅스라는 짓을 가지고 빅스가 위에서 음포선 마치 유가가 꼭지 칠 때 마찬가지로 빅스가 꼭지 치면서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반대 방향인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그때 한미 통화 수합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는 제로금리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에다가 회사채 매입에다가 야 이건 진짜 엄청나게 물이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도대체 경제만 공부했던 사람들이 왜 틀릴까요? 그분들은 주가 이꼬로 그거 자체가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주가는 펀더멘탈보다 앞서서 와요. 여러분 주가 바닥이 경기랑 동행해 섭니까? 아닙니다. 주가는 경제 선행지수예요. 왜 그러면 앞서서 올까요? 주가는 경제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리가 반영되고 플러스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20년대 주가가 대바닥을 치면서 투여를 올리셨던 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코로나19의 백신이 나올 때쯤 되면 주가 이만치 저만치가 있을 겁니다라는 겁니다. 왜? 미리 선행하거든요. 아, 저 땐 좋아지겠구나. 미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주가는 절대 경기가 꺾어질 때 꺾어지지 않습니다. 미리 꺾어집니다. 아, 앞으로 경기가 꺾어지겠구나. 왜? 이 고금리를 못 버티겠구나 하면 미리 꺾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가 꺾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치 흔한 얘기로 경제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주식하면 돈 벌기 어렵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물론 얘가 안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종목을 매매할 때 당연히 필요하죠. 이걸 반영을 어떻게 안 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가를 계산할 때 보면 PR을 계산할 때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가 반영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안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전체 빅픽처 그림할 때는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점을 어떻게 찍었느냐 한번 보시죠. 화면에서. 첫 번째 여러분께 여기가 바닥점이다 했던 것이 우리가 2020년 6월 달에 이때 바닥점이었죠. 바로 녹색 캔들이었었어요. 이때 제가 월봉상에서 녹색 그림 참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었죠. 끝내 이 길이라. 이게 첫 번째 바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닥점이었어도 얘는 아직까지 소위 얘기하는 지금처럼 뒷구턴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올라갈 때 여기 역마텐에서 다시 매도를 때려드렸죠. 때려들면서 한결같이 제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제발 너무 멀리 도망가지 말고 문 밖에 계십시오라는 표현을 많이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저희 방송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거 다시 여기 내려갔을 때 여기가 2332였고요. 여기가 2155거든요. 저는 주로 월말 공략을 쏘니까요. 월말에 쏘십시오라는 말씀드려서 이건 두 번째 바닥점은 뭐냐면 부력존. 원래 여기가 내려와도 많이 빠진 건데 여긴 더 많이 내려왔다. 그 여기는 어떻게 잡은 거냐면 이 고점대에서 최소한 주가가 내려가려면 18개월, 1년 6개월이 필요한데 그럼 얘가 바닥을 찍을 때 사이클 기간상 최소한 미니멈 1년은 지나가야 된다. 이때가 6월 달이기 때문에 이때가 또 6월 달이었었어요. 근데 이때 마침 제가 만들어낸 30년의 통계치, 바로 녹색 캔들 구간이 왔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고 여긴 더 빠졌으니까 더 매수죠. 이건 과매도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미안한데 아직은 주가가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500에서 매도를 때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거 다시 내려와서 연말에 얘는 딱 하나만 기억하. 2296 아래면 이거 무조건 매수다. 강매수다. 그래서 여기 삼각점을 여러분께 찍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삼각점을 찍어 드린 다음에 지금의 주가 위치를 보면 얘가 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는 겁니다. 아직 코스피는 완벽하진 않는데 얘가 이 앞에 있는 이 고점대, 이 넥라인을 얘가 완벽하게 돌파해주면 결국 여기가 다 매집의 덩어리로 묶여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 장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셨어요? 야, 참 이상하다. 아니 악재가 그렇게 많은데도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 그런데 요 근래 최고의 찬스는 어디였었냐면 바로 여기 금융위기가 터진다 뭐다 하면서 터졌던 실리콘밸리 뱅크. 그죠? 크레딧 스위스 문제 있을 때 장대봉 때렸을 때 우리 여기가 조례 베스트 찬스였잖아요. 방금 사회자분이 얘기했던 대로 악재가 나왔지만 이미 그 악재가 충분히 반영돼서 현재 주가 위치가 바닥점에 있었을 때, 소위 말하여 저층 아파트에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트러스 악재가 터졌을 때, 우리는 보통 연준이 움직일 때 고용과 그 다음에 물가만 갖고 움직이는데 아니었다. 또 하나 비상사태. 뭐라고 했죠 제가 맨날? 이머전시요. 사회자도 저렇게 공부할 건데 내가 내 주식을 내 피 같은 돈을 베팅하신 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남 얘기만 듣고 샀다가 걷었다가 한다면 이건 절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략주는 바로 작년 6월 달 여기서 공략했고 이건 우리가 기간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왔습니다. 얘는 지금 이미 기간바닥과 가격바닥을 찍었다고 했어요. 얘는 이렇게 기간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가격바닥은 어떻게 찍었다고 얘기했냐면 5개 파동을 이미 줬다. 5개 파동이 뭐냐면 여기 240에서 60을 잘 보십시오. 얘가 올라갈 때도 얘가 1, 2, 3, 4, 5에서 이거 우리가 마지막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고점을 찍었고요. 얘가 내려갈 때도 1, 2, 3, 4, 5 이게 5파동. 그래서 얘는 여기가 가격바닥입니다. 항상 연상법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주에서 공이 떨어질 때 얘가 어떻게 해야 바닥을 찍는 거죠? 공이 땅에 닿으면 이건 가격 바닥을 찍은 거죠. 근데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찍은 다음에 여기서 통통통통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걸 기간바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주가 위치는 절묘하게 작년 6월 달에 기간바닥, 그 다음에 9월 달에 가격바닥.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처음으로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게 어떤 발생하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 하락할 때 첫 번째 공통점은 지그재그로 왔다리 갔다리 혼조를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승장일 때는 지그재그를 할 때 상승이 롱이에요. 상승이 롱, 상승이 롱, 상승이 롱. 그럼 어딘가 이 자리가 꺾어질 때는 하락이 길어져요. 하락이 롱, 하락이 롱, 하락이 롱. 그럼 쉽게 여러분들 화면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그냥 20일 평균선 보시면요. 얘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엉덩이가 높아지다가 처음으로 여기 제가 중국보다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자리가 처음으로 이게 소위 얘기하는 쌍봉을 주는 구간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3가가 중에서 20가가가 나오는 구간이죠. 계속 이쪽이 하락이 길죠. 하락이 길죠. 하락이 길죠. 하락이 길죠. 하락이 길죠. 여기까지 가격바닥 찍을 때까지 하락이 길었죠. 처음으로 12월 달에 하락이 더 길지 않으면서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하이 캔들, 하이 평선.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댓글 달는 분 계십니다. 차트쟁이. 저는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원리를 분석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매수가 강하면 올라가는 게 많이 올라가고 조정은
조금 받지 않겠습니까? 얘들이 움직이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으로 매매하셔도 좋고 차트 갖고 와도 좋은데,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주가 원리예요. 저는 결코 남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only one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거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제가 봤을 땐. 예. 이 주가 원리예요. 흔적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런 데서 오파도니까 장 끝나고 여기서부터 하락장이 시작되고 조심하셔야 되고 깡통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사드릴게요. 끝내길이라. 삼각점을 잡아드렸고 여기서 뒷구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들은 매매가 너무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꼭지 칠 때 어떻게 꼭지 친지를 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지수 어디까지 간다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지수 갖고 꼭지와 바닥을 예측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아는 원리, 얘가 5번째가 가서 쉬면 거기가 꺾어지겠구나. 파동으로. 5번째 가면 여기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구나. 주가 위치가. 저희만의 공식이 있겠죠. 얘도 지금 저희만의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얘들이 어떻게 꺾어진지 아니까. 그래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에코프로가 고점을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종목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지금도 아마 수강생 중에서 계실 텐데, 뭐 우리 팔로워신이나 김국희님만 계실 텐데, 에코프로는 저희가 진짜 소위 얘기하는 세력의 알바키 패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드렸어요. 뭐 좀 이따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얘들을 100%가 문제가 아니라 200%, 300% 가도 얘를 안 던지고 갖고 쓰는 배경은 뭐냐면, 얘가 꼭지 칠 때 어떻게 꼭지를 치는지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가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의 장은 어느 쪽으로 오는지도 우리는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걸 왜 안 배우십니까? 이건 차트 분석이 아니라 주가 원리예요. 그럼 얘를 그림 갖고 설명하지, 얘를 숫자를 갖고 지수 갖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쭉 한번 스펀지처럼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틀린 적이 없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지만. 그렇죠? 빅픽처럼. 왜? 예측만 하면 당연히 틀리죠. 저번에 지수가 얼마가 바닥일 것 같으니 얼마까지 올라간, 전 지수 갖고 예측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가 이러이러한 형상이 나오면, 이러이러한 패턴이 나오면 여긴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개됐던 것이 뭐죠? 3가였죠. 이런 얘기하기 참 죄송하지만 이런 건 유료용 강의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도 이렇게 아낌없이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새벽에 여러분들은 밤잠을 설치고 또 새벽잠을 설치고 또 미국이 빠졌으니까 오늘 또 무슨 얘기 하나, 아침에 지금 긴장하면서 보시는 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어떤 그런 고점을 찍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밑에서 올라가려는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현재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 번 더 볼게요. 얘가 이제 결정적으로 얘가 바닥 근처는 맞는데, 바닥존은 맞는데 한 번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 안 나오는 것이 소위 뒷구턴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뒷구턴 나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보이시죠? 이게 뒷구턴이죠. 바로 여기 네모박스 친 여기가 뒷구턴입니다. 여기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코스닥은. 여기가 뒷구턴입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실전 강의로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바닥점에서부터 코스피의 레버리지가 한 43% 올라왔습니다. 저희 수강생들은 레버리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쪽은 밑에서부터 100%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공개 강의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여러분들, 내가 무슨 주식을 사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이거 2차전지 안 사자니 늦은 것 같고, 안 사자니 뒤떨어지는 것 같고, 사자니 겁낸다. 그럼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그냥 얘가 2차전지가 죽어도 매기가 바이오 섹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어느 쪽이든 간에 매기가 돌아가는 장이지 끊기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은 걔들이 죽어도 시장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ETF에다가 공략이라고 그랬죠. 여기 여러분들이 뒷구턴에서 내가 여기서 배팅을 쌌어도 여기 지금 순위를 지워버렸네요. 이거 데이터를 보낼 때는 그대로 좀 데이터를 넣어놨으면 좋겠네. 숫자를 지워버렸네요. 실감나게 하려는데. 대충 이쪽만 여기서만 쌓았어도 얘는 거의 40% 정도 이상의 숨지면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가 가장 편안하게 순위를 여러분들이 올리는 방법은 ETF를 매매해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뒷구턴 나왔을 때 눈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할 때 지금도 내가 좀 어렵다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현재 팩트체크부터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시장이 엄청나게 주가 멀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CPI 발표하고 PPI 발표할 때 주가 흐름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오늘 시장과도 연결됐는데 한번 감아 보시죠.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보시죠. 여기 보시면 CPI가 발표할 때 순간 주가는 이렇게 쭉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 맛은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요번에 놀라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CPI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보통 CPI, 우리가 소위 근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보통 낮은데 이게 5.0을 때렸는데 근원 CPI는 5.6으로 오히려 이게 앞서버렸어요. 그 뭔가가 CPI가 순간 급락했던 뭔가 요인을 제공했다는 거잖아요. 그 요인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작년 6월 달에 CPI가 9.1일 때 얘가 고점입니다 할 때 썼던 매매 노하우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뭘 갖고 잡아드렸냐면 유가. 그렇죠. 정확하게 사회자분이 기억하고 계시죠? 유가 갖고 잡아드렸죠. 중간값 법칙이었어요. 얘가 발표가 됐을 때 얘가 9.1인데 얘가 발표될 때 제가 지금도 있잖아요. 7월 13일 정도 근처에 있을 텐데 이 중간값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이것이 발표될 때는 9.1이지만 얘가 발표된 시점에 7월 달 보면 얘가 유가가 중간값이 드디어 꺾이고 내려가고 특히 이게 R백이죠. 여러분 이것들은 주가 검지는 원리예요. 얘들이 한번 헤쳐드시고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하나, 둘 롤링을 준 다음에 여기다가 장대 연봉을 때려버립니다. 아, 그럼 이들이 드디어 R 빼서 자기의 본진을 후퇴시키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요 이후에 7월 달에 발표되니까 저나 저희 수강생한테 너무 쉬웠던 거. 아, 유가가 꼭지고 CPI가 꼭지구나.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는 이쪽에 인버스를 가지고 승부하신 분들 계세요. 아마 오늘 큰바다님이 이런 분들 들어와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아이들 얘기하는 것이 팩트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얘가 쭉 밑으로 가죠. 중간값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CPI가 분명히 5.0을 찍었다면 주가가 급등을 줘야 되는데 왜 급등을 줬을까?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고점을 찍고 유가가 내려가는 것이 다음에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했던 부분인데 여기를 보시면 제가 마치 이때 공개 강의할 때입니다. 수재님 요번에 CPI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제가 보여드렸어요. 아, 요게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얘가 요번에 CPI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 지표가 있었죠. 누구?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이게 만약에 높게 나왔으면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에다가 약을 치거든요. 아, 뭐 이래 해서 요번에 높게 나오더라도 이건 걱정하지 말지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얘가 생각보다 급격하게 내려가면 엄청나게 정치인들 다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텐데 요번에 조 바이든이 아무 얘기도 없었죠. 네. 그래? 그럼 거의 예측치랑 비슷하겠구나. 진짜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그러면서 제가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이때랑 똑같은 얘기. 그런데 여러분, 얘가 CPI가 발표는 되는데 유가가 얘가 중간값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CPI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이 좀 더 덜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께 제가 사우디가 미국의 등에다가 칼을 꽂았다는 얘기를 했죠. 물론 그 원인은 국제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사우디가 먼저 배신을 때린 거냐 아니면 오바마 정권에서부터 사우디를 먼저 배신했고 이번에 밑에 사우디 밑에 있는 예멘 반군이 그렇게 뭐 아랍에미리트 유전을 공략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패트리어트고 뭐가 안 팔고 있는 얘들이 이게 배신을 때린 건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어쨌든 사우디가 제대로 등을 꽂은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은 갈 길이 급하거든요. 2008년도에 한 번 당했는데 요번에 실리콘밸리뱅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미 한 3분의 2 내지 4분의 3을 전 세계는 안전자산으로 달러에 투자하면서 미국채에 투자하면서 이 전체적인 포지션을 갖고 왔었는데 이제는 50%대밖에 안 됩니다. 줄어드는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어쩌면 화폐 패권을 더욱더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길을 쓰고서 얘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악재가 호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뒀던 거거든요. 국제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들이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면서 366만 배럴 감산하는데 이게
이 하루의 사용량은 1억 배로서 얘가 거의 고정돼 있는데 얘가 진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거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잠깐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반응한 거냐면 얘가 요번에 CPI가 5,인데 다음에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얘가 올라갔다가 두드맞고 복잡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여기서 뭐 때문에 두드맞냐면 바로 FOMC 회의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경기 침체의 가능성. 올 하반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과 이거 회복되려면 2years,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면서 주가가 쫙 빠져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있죠. 아니, 우리가 보통 CPI를 크게 생각하지 PPI를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PPI가 발표되면서 얘가 굉장히 낮아졌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생산자 이 물가지수는 CPI에 비해서 1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얘가 올라가다가 이게 다음 달에 높아지면 어떡하지 그러고 빠졌는데 PPI를 보니까 얘가 한 달 정도 선행하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CPI도 괜찮을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하나 시장이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 물가를 꽉 잡고 있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거비였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택 지수는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렌트는 뭐 주택 가격이 내려갔다고 금세 뭐 매월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 2년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주거비가 조만간 내려오겠구나 해서 시장이 반응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백그라운드 사실에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 주가는 전체적으로 내려갈 때마다 저점에서 받쳐주는데 또다시 이제 오늘은 뭐가 나왔냐면 보세요. 상대적으로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가보다는 당연히 주거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게 다 내려도 저희만 하더라도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부님들한테 여쭈면 장바구니 물가가 중요하고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게 주로 남자들이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위로 올라간다고 느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의 모습을 본다면은 경기 침체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주가가 매우 혼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만다행인 것도 있고요. 보시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쨌든 CPI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요 내용보다는 여기 PPI가 마이너스 0.5. 이 마이너스 0.5면은 지난 2020년 4월 달에 마이너스 1.2 이후에 최대로 얘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잡히겠구나라고 느꼈는데 또 오늘 보면 소비심리 지수가 밑으로 꺾이면서 이거 경기가 좀 진짜 이게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일부에서 또 느끼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물가를 보면은 이렇게 한쪽에 양쪽이 좀 싸우고 있는 게 이런 얘기예요. 골디락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는 물가는 PPI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잡히고 있어. 특히 이제 얘가 조만간 주거비나 이게 내려가면서 물가의 하락을 어느 정도 유지할 거야. 그러면 물가는 낮아지는데 금리는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점점 금리는 동결적으로 가깝게 가고 그다음에 경기는 그렇게 깊은 침체가 아닌 국면으로 간다면 우리가 골디락스라는 게 뭐죠? 딱 먹기 좋은 온도의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안 높아지는데 이제 물가는 내려가는데 경기를 그렇게 심하게 꺾지 않으니까 일부에서는 벌써 골디락스 국면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그때 우리는 역시 주가 위치를 봐야 됩니다. 이 주가 위치를 보고 이게 지금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를 보는 겁니다. 항상 주가는 어떻게 보면 세수되어 있는 물의 온도거든요. 악재와 호재가 맞물렸을 때 어떤 게 더 우성인가 이거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 더 긍정적인 것이 사실 또 있습니다. 골디락스를 주장하는 분들은 바로 그것이 뭐냐면 임금 상승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임금 상승률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용시장이 이게 아직까지 너무 핫하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일하러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그러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이들이 돈이 떨어져서 점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달 대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다음에 임금이 낮아지니까 야, 얘가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얘가 좋아지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현재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는 그러면 골디락스도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골디락스의 국면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이건 여러분이 하나 사진 하나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어떤 사진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을 예측했을 때 어딜 많이 쓰냐면은 IMF 쪽하고 그다음에 OECD의 경제 성장률을 많이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먼저 IMF 쪽을 감아 보십시오. IMF 쪽을 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올해가 2023년도거든요. 그러면 올해 보십시오. 올해가 경제가 여기 보면 IMF에서는 이게 밑으로 다운되는 걸 나왔잖아요. 3.4에서 2.7니까 올해 얘가 떨어지는데 내년 한번 보시죠.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올라가는. 사회자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그건 뭐야? 이게 그러면 올해 경기가 나쁘지만 내년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 올해 경기 바닥을 찍는다고 보는 거잖아요. IMF가. 그렇죠? 그럼 이쪽을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의 근거는 그 이쪽에 OECD에서 바라보는 세계 경제 이제 성장률도 한번 월드 여기 있죠. 월드. 여기 경제 성장률이 얼마에서 23년도에 여기 보시면 2.6에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2.9.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래요? 올라가고 있다고. 양쪽에서 보는 성장률이 이게 내년에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을 부러뜨릴 만한 그런 경기 침체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올해는 여전히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얘는 올해는 다운되는 거 부르고 있으니까 올해는 조심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얘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아메리카를 보시죠. 아메리카나 이런 여기 보시죠. 미국을 보시면 이것 봐라. 얘가 올해 1.6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내년에도 미국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밑으로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IMF에서 보는 건데 여기서 보는 것도 보십시오. 여기서 보는 것도 보시면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는데 올해 1.5인데 내년에 0.9래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바닥을 찍고 얘가 위로 올라가지는데 미국은 올해도 나쁜데 내년도 나쁘다. 여러분들 이런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의 주가 상승률보다 우리가 전평화됐으니까 더 많이 간다는 건 맞지만 진짜 미국이 올해도 꺾어지고 내년에도 더 꺾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런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고 결국은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도 내려오고 내년에 내려간다면 지금 여러분들 달러 환율 그래프 기억나시죠? 달러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건 지금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달러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 120선에서 두뇌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그 나라의 경제력을 알려주는 척도잖아요. 세계 경쟁률이 올라가는데 미국이 내려간다면 달러 가치는 내려가는 거겠죠. 그러면 달러가 약달러가 되는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달러가 약달러가 된다면 환차를 겨냥한 베팅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현재 주가 위치는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뒷받침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는 베팅의 근거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10시 반에 좀 더 환율의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대응의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드 여제로 봐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보였던 그림이 요 위에 그림이었습니다. 얘가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2,458만 안 깨면 된다 그랬는데 그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였거든요. 근데 주가가 위로 올라갔죠. 얘가 위로 계속해서 롱으로 나타나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요번 주에 오늘 미국 시장이 조정받고 우리가 조정받는다도 요번 주에 체크 포인트는 2,530을 안 깨면 괜찮고 코삭은 지난주에 859를 안 깨면 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주가가 그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근데 위로 계속 롱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 얘가 올라가다 조정받는 건 어차피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받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깨느냐 안 깨느냐가 중요한데 여전히 얘를 안 깨고 얘가 여기를 안 깼을 괜찮듯이 코스피는 요번에 2,531, 코삭은
875만 안 깨면 얘는 그냥 롱담의 숏으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를 깨면요, 얘가 여기를 깨도 이 시장은 끝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 그림 보여드렸죠. 저층 아파트, 그다음에 악재가 나와도 뿅망치 장세, 그다음에 얘는 금리 인하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리 인하의 동전의 뒷면을 보면 경기 침체를 인정한다니까 이건 좀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내려갔을 때 1차적으로는 조정이어도 얘는 얼마든지 주가가 튀어오르는 건 왜냐면 얘가 동시에 하락을 줬을 때, 즉 얘가 매드 올킬 5와 20을 동시에 깨고 내려가면, 여기 한번 보시죠. 5와 20을 동시에 깨고 내려가면서 얘가 발의 방향 아래였을 때, 이게 이렇게 얘가 동시에 5와 10보다 아래 있으면서 얘가 월초 대비 아래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든 미국든 똑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음봉에 연결 있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위치는 어떤가요? 보십시오. 얘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5가 외봉이죠. 얘 내려가도 일단 떠야 됩니다. 얘도 내려가도 떠야 되겠죠. 최소한 얘가 5일선이 이렇게 쌍봉의 모습을 주면서 얘가 이 선을 깨고 얘가 월초 아래였을 때 이때가 조심스러운 구간인지, 현재 주가는 여전히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혼조는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위로 갈 때 여기는 2600에 걸리고 얘는 900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시는데 그래도 위로는 모르지만 내려갈 때는 저점 매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리밋 공략에다 비중을 두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